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 자, 오늘 부동산 관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 어디를 펴보시냐면 94페이지. 자, 이제 부동산 관리인데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마케팅을 했어요. 마케팅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문제, 부동산 관리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문제, 양쪽 모두 다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관리에 뭐 의의 이런 거는 뭐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리란 것은 건물 소유주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 보수, 개량하는 뭐 일련의 과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볼 것도 없고, 결국 이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주는 부분은 한 장을 넘기면 96페이지 맨 상단에 그 검정색 블럭 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가 이제 시험의 주가 돼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관리의 3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 부분만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가 관리란 말이 나와요. 자가 관리. 자가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한다 해서 직접 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위탁 관리란 말이 나와요. 위탁 관리. 자, 위탁 관리. 위탁 관리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 업체에게 맡기겠대. 그걸 갖다 외주한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외주 관리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주고,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를 혼합하는 방식을 세 번째 이제 혼합 관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책은 그냥 개념 정도만 나왔어요. 개념 정도만. 자가 관리는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이렇게만. 아니. 그래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책에 자가 관리는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우리 책에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 그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자가 관리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위탁 관리 역시 장점, 단점이 있어요. 혼합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책에 보면 뭐 자가 관리, 위탁 관리 뭐 해가지고 장단점이 쭉 나열이 될 텐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가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건물 통제력의 정도도 뭐 뛰어날 수도 있고, 뭐 신속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세입자에게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등등등. 하지만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면 자기 건물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아주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점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관리 파트에서 나오는 건물의 소유자는 관리 비전문가거든요. 소유자는.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 비전문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짚어주냐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타성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타성화 현상이 발생한다. 타성화 현상이란 것은 이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뭐 무사안일주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기 하남 산단에 이제 제 친구가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혼자 살아요, 혼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수업 끝나면 가까우니까 가끔 저녁 수업 끝나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걔네 공장 가보면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잘 못하는데, 근데 보일러실 옆에 그 저기 기름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야, 이거 또 위험한데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치워라. 그러면 걔는 야, 아무렇지도 않아. 10년 전부터 걔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는 그냥 무사한 일주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다. 타성에 젖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타성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 반면에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 관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관리 업무에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단점도 있죠. 단점.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면 자기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외부에 다 알려지죠. 그러니까 건물의 기밀이라든지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곤란한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가관리에서 문제점은 위탁관리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자가관리에서 장점은 위탁관리에서 단점으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쟤들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은 나오는 지문들이 딱 정해졌어요. 자가관리 방식의 특징은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 그죠? 위탁관리의 장점은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X,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색깔 노란색하고 빨간색 있죠? 요 두 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 혼합관리도 긍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요건 시험에 나와도 오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혼합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일부는 자가 형태로 관리하고 일부는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관리 방식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오답이 나오지 않고 문제는 관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가 다 관리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업체가 전부 다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터지면 책임질 사람은 명확해요. 그렇죠? 근데 섞어서 관리하면 혼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 회피를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요것만 딱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끝났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서 책표 맨 위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일단 쓰세요. 맨 위에다가 공순위 비매품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순위 비매품. 이해하려고 좀 알고 쓰세요. 아까 저 밖에서 대충 들으니까 원장님이 12월까지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11월 달, 12월 달은 열심히 할 상황이 안 돼.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모르니까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차는 것은 이거밖에 안 차고 다 쏟아져 버려.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말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눈빛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맞는 거지. 자 일단 썼죠. 나중에 이제 뭐가 또 가끔 시험에 나와주냐면 일단 이게 시험의 핵심이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차 유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은 조임대차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상업용하고 공업용 부동산이 무슨 임대차냐 요거를 섞어서 오답으로 가끔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을 거예요. 자 어디 공장 공업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를 적용하냐면 순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자 상업용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 시험에서는 매장용이라고 그래요. 매장용 부동산은 뭘 적용하냐면 비율 임대차를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자, 이거 볼게요. 순임대차가 뭐냐면 순수 임대료만 지불하고 그 외의 비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별도로 반영한다. 뭔 소리죠? 자, 이거 볼게요. 그 이게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에 401호, 501호, 601호가 있어요. 그러면 셋 다 평수가 똑같아. 근데
임차자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임대료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대요. 401호 공장 세입자는 종이 가지고 종이약 만드는 공장을 한대. 그러면 뭐 화재 위험성도 없고 건물의 시설물을 크게 망가뜨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 임대료 등등등만 해서 이만큼만 받는데. 근데 5층에 있는 세입자는 폭죽 만드는 공장을 하는 거예요. 폭죽 만드는 공장. 잘못하면 건물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좀 나중에 보상이 많이 나오는 보험도 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화재 보험 관련되는 비용을 더 받아내야 되겠죠. 다음 6층 세입자는 저기 화순에서 막 이렇게 바위 덩어리 큰 거 캐다가 이렇게 석재 공장을 한대. 얘만 한번 바위 덩어리 이렇게 공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막 엘리베이터 부딪히고 뭐 계단 부딪히고 해가지고 자꾸 시설물에 파손, 고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에 대한 부분을 더 반영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을 순임대차라고 그래요. 됐고 매장용 부동산 우리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나 이런 데 보면 옷가게들, 신발 가게들이 많은데 전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층에서 뭐 칸막이도 없이 그냥 일부 공간들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임대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수수료 매장 있죠.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임대료로 한다.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게 바로 비율 임대차야. 예, 비율 임대차. 그게 매장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이런 오답이 나와. 공업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적용한다. 틀렸잖아요. 매장용은 순임대차를 적용한다. 틀렸죠. 이런 게 나와서 잡으려고 그래. 자, 우리 시골 친구가 이름 이영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자꾸 공순이라고 놀렸어요. 아무튼 공순이는 사람이죠. 사람은 팔아먹으면 돼안돼. 그래서 공순이는 비매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순이 비매품. 그러면 공순이가 뭔 말이겠어요? 그렇지. 공업용은 순임대차. 비매품이니까 비임대차는 매장용. 나중에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이것만 해봐. 자, 시작. 공순이 비매품. 한 번 더. 시작. 공순이 비매품. 공순이 비매품이 뭔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공순이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 소리만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공순이 비매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관리를 전부 다 이제 마쳤고요. 다음 이제 파란색 큰 3번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좀 몇 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이용론에서 양가로 1번에 최유효 이용 나와요. 96페이지. 다음 주 1교시 때 이 말 다시 나오는데 최가 최고, 더 베스트. 유효가 유효하게 어울리게 이용. 그래서 최고로 잘 어울리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자, 그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말이 있어요. 집약도. 무슨 말이냐면 도심지, 자 볼게요.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자 똑같은 면적의 1000제곱미터 토지가 있어요. 1000제곱미터 토지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도심지는 땅값이 싸요, 비싸요? 도심 집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빼곡하게 높게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 해서 집약적 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다음. 외곽 지역은 반해서 도심 외곽 지역은 도심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듬성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조방적 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심은 집약적 이용, 외곽은 조방적 이용. 이 용어가 가끔 시험에 나온다는 거. 뭐 그 정도만. 다음. 오른쪽에 일단 양가로 4번 먼저 보니까 스프롤 나왔을 거예요. 스프롤 현상.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에 스프롤 옆에다는 난개발이라고 하나 써놓으실래요? 난개발. 이제 책에도 물론 설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스포롤이 뭐냐면 도심지가 이미 포화 상태, 과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 내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할 수가 없대. 그러다 보니 도심의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돼 나가면서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데 무계획적, 질서 있게 확산돼야 되는데 무질서, 규칙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규칙,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적으로 개발이 확산돼가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스프롤은 난개발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스프롤은 뭐다? 난개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바로 위에 양가로 3번에 직주 분리가 나와요. 직주 분리. 전에 언젠가 우리는 주거 분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거 분리. 전에 언젠가. 저번 달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주거 분리는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 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거 분리. 주거 분리. 자, 근데 직주 분리는 직주가 무슨 말이냐면 주는 주거지고 직은 직장이에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직주 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주 분리하고 상반되는 용어는 뭘 것 같아요? 분리하고 상반되는 용어가 직주 접근이거든요. 직장이 있는 도심지에서 주거지가 떨어지는 게 직주 분리고 주거지가 다시 직장이 있는 도심 가까이로 가는 게 직주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직주 분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자, 직주 분리 볼까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다 보면 도심은 직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낮에 일하러 도심으로 가요. 근데 주거지는 도심의 외곽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직주 분리다. 그러면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도심지로 많이 몰려들겠죠. 사람이 많아. 근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퇴근해가지고 외곽으로 가버려. 그러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하고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 밤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걸 갖다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무슨 현상이요? 공동화 현상. 그래서 직주 분리로 인해서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동화 현상. 그래서 용어 한번 들어봤고요. 자,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직주 분리 원인. 주거지가 직장 근처에 있으면 교통비도 줄어들 테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고 그러면 유리한 측면도 있을 텐데 왜 주거지가 직장에서 멀어지는지 그 원인인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도심은 임대료 부담이 너무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지불할 능력이 안 되면 도심 외곽으로 밀려 나가겠죠. 그렇죠? 다음에 도심의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진 거예요. 이 환경은 어떤 그 자연적 환경, 그러니까 도심은 공기도 나쁘다 뭐 이런 환경도 환경이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도심지에서 이제 너무 이제 상업 시설이 밀집된 곳, 얼마 전에 그 범죄 도시 봤는데 보셨나요? 거기 배경이 된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에 원래 이제 그 뭐 가리봉이라든지 그 대림 이런 데가 이제 지금 그 우리가 봤던 이렇게 어떤 조선족들 밀집돼 있고 막 그런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시설이 들어서니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 활발한 거죠. 뭐 수요 공급 거래 활동 활발한데 아주 활발한데 이제 그 이면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폭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점차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또 갖춰진다면 주거지가 밖으로 밀려 나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조건에서 아파트가 그 동네 주변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절반이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환경이 나쁘면 밀려 나갈 수 있겠죠. 외곽으로. 다음.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직장은 도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우리 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는 도심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출퇴근.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 비용 부담이 싸진다면 주거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번째,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역시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는 막 이렇게 대규모 이제 신규 개발을 좀 자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뉴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재건축에 의해서 고층 건물 쭉쭉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환경을 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그 환경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냥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있는데, 뭐가 옳다 나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도심지에서는 대규모 주택을 짓기가 힘들다. 그러면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 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다음. 다섯 번째, 암기하는 거 아니고 들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도심지를 재개발을 한다면 저 공간을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철거하면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직주 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그러면 이제 이게 직주 분리 원인인데 직주 접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직주 접근은 외곽으로 밀려 나갔던 주거지가 다시 도심으로 가까이 간다. 이게 직주 접근이 되겠죠. 그러면 직주 접근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지금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직주 접근은 직주 분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도심의 집가가 높아서 임대료 부담이 너무 비싸서 나갔는데 다시 도심의 집가가 하락해서 임대료가 싸진다면 다시 주거지가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도심지에 대규모 임대주택 등을 정부가 공급을 한다면 주거지가 역시 다시 도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도심의 환경이 너무너무 나쁘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갔는데 도심의 환경이 개선된다면 주거지가 다시 도심 근처로 갈 수 있겠죠. 환경이 개선된다면. 교통이 발달하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갔는데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교통비용 부담이 커진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심지 가까이로 주거지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정부의 규제가 심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심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낮에는 멀쩡한 직장인들 중심이죠. 업무 보러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는 남들은 조심하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에다 오바이트 하거나 노상 방뇨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어지죠. 그럼 밤이 되면 이제 도심지에서는 회식하고 술 먹고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한강 바라보면서 뛰어버릴까 뭐 한 사람들, 밤이 되면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무질서해지는 거죠. 예, 범죄 폭력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감시자가 필요해. 그러려면 도시에 상주하는 거주하는 주거지가 많이 있을수록 도시의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부가 주거지가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심은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리고 대규모 주택을 지을 만한 땅도 충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를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지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고층 아파트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짓는 거야. 그러면 넓지 않은 공간에 많은 주거지를 유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지는 주거 기능을 가진 건물에 고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 더.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가 됐죠. 근데 3년 후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3년 후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나갔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냥 들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회춘화 현상이라고 말을 붙여서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게요. 3년 전 철거 당시에는
정비 기반 노후 불량 시설물이 건축물이 너무 밀집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중산층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거주했을까요? 저소득층들이 거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를 했네. 3년 후가 되니까 새로운 환경이 갖춰졌죠. 새로운 환경. 이때는 환경이 새롭다, 좋다. 당연히 집값, 임대료도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러면 3년 전에 저소득층들이 나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거의 없죠. 중산층 고소득층들이 바꿔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예, 소득 계층이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걸 갖다 나중에 회춘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주 분리라는 게 뭐고 직주 접근은 뭐다.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직주 분리의 원인들이 직주 접근의 반대 원인으로 된다. 이렇게 정도만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했고요.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이제 98페이지를 보니까 입지 및 공간 구조란 게 나와요. 입지. 입지란 말이 있고요. 입지 선정이란 말이 있고 입지 잉여란 말이 있는데 요거 용어 정리 좀 잠깐 하고 갈까요, 우리? 입지는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를 입지라고 그래요. 내 친구가 편의점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래서 딱 보니까 전철역 출구하고 버스 정류장 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많이 사. 그래서 야, 네 편의점 너무 자리 좋다. 너무 목이 좋다. 그런 소리 하죠. 그게 바로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 걔를 입지라고 이야기해. 입지. 다음. 입지 선정은 친구가 이번에는 야, 내가 여기서 편의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점이란 결정된 용도에 맞게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입지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는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고 입지 선정은 좋은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겠네. 동적이다, 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입지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정적이겠죠. 입지 선정은 동적 이렇게. 예. 다음 입지 잉여란 말이 나와요. 잉여는 적당한 것보다 부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입지 잉여 소득인데 그냥 흔히 입지 잉여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업종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양호한 곳에 입지할수록 그 입지 조건 때문에 보다 더 특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편의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편의점, 여기도 편의점인데 똑같은 용도 편의점인데 똑같은 이용인데 얘는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자리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용도로 똑같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죠. 초과이윤 그걸 갖다가 입지 잉여다. 이런 용어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입지 자리 잡고 있는 거, 좋은 자리를 찾는 거 입지 선정, 좋은 입지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보다 더 많은 이익 입지 잉여. 일단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오늘은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토지 임대료가 지대예요. 토지 임대료가 지대. 여기 잠깐 보세요. 용어 정리만 잠깐 할 거니까 지대가 높아지면 집가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토지 주인을 지주라고 그래. 지주. 예. 그러면서 이제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란 말이 있어요. 책은 보지 마세요. 예, 봐도. 근데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냐고. 분위기상 고전학파가 먼저 죽어야죠. 분위기상. 고전학파 나온 다음에 새로운 신고전학파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그 토지 임대료가 지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옛날에는 인구수가 훨씬 적었고 지금 인구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평당 1,000만 원, 1억, 2억, 3억짜리 토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평당 막 1,000만 원, 몇 억짜리 토지도 많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기자가 주유소 기름값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참 정확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기름을 드는데 강남 한복판에서는 기름값이 되게 비싼 거예요. 2,000만, 300원 막 이래 버린 거야. 근데 저 시골 같은 데는 뭐 1,400원, 1,500원, 1,400원 이런 거예요.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근데 휘발유 품질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가격 차이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도심에 있는 주유소는 땅값이 비싸니까, 예, 비싸니까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당연히 물건값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도심의 외곽 지역은 임대료 땅값이 싸니까 임대를 조금만 내도 되니까, 예, 휘발유 가격을 많이 비싸게 안 팔아도 된다. 그래서 주유소 기름 가격과 토지 임대료 가격은 비례한다. 이런 딱 멘트를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럼 어디? 지금은 토지, 지대, 토지 임대료 지대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토지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옛날 고전 학파들은 토지를 지대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옛날 고전 학파는 토지 지대는 생산비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토지가 귀한지 몰랐다네 뭐 그렇게 정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잠깐 이제 쉬었다 할 텐데 큰 2번 보니까 2번 네모 박스 2번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이 나와요. 통상 이제 도시 구조 이론이라 하는데 이제 성장이란 말을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인류가 이렇게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업무를 분화시켰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 사회 때는 있잖아요.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막 사냥하고 다니죠. 전사들은 사냥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러니까 수렵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이제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업무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시 공동체에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쇠를 두드려 가지고 호미하고 망치를 만들겠다. 어떤 사람은 옷만 만들겠다 해도 그 일만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치하고 호미를 팔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네가 농사 짓지 않더라도 예, 남들이 농사 짓는 거 돈 주고 사 먹으면 돼. 쌀. 나는 망치만 만들고 남만 만들고 호미만 만들었는데 그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남이 만든 옷을 사서 입어도 돼. 자, 그렇듯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잘해도 그것만 해도 먹고 살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분화되다 보니까 전문화돼 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발달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예. 맨 처음에는 인구가 적을 때는 도시가 단순한 모습이었대요. 근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도 전부 다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업지도 나오고 상업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도시가 커지는지 그 도시의 성장 분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이제 도시 구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했다가 요거 가지고 쭉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